세계 경제나 모든 나라의 모든 관심은 다 부채에 쏠려 있습니다. 빚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정부, 가계, 기업이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다 합쳐서 GDP 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 되겠죠. 딴 나라들 이렇게 보시면 대충 한 200 뭐 얼마쯤 돼요. 220, 30 되는데 우리나라는 뒤에 나오겠죠. 합산하면 우리나라도 250이 넘습니다. 이건 합계예요. 근데 여기서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21세기 들어서 세계 경제는 다 빚을 늘리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럼 지금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냐면 빚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계는 가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나라 여러분도 이제 예산국회 열리지만은 예산국회 열렸을 때 정부 부채를 더 늘리니 많이 그냥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의 문제인 거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 부채인데 우리는 레벨이 낮은데 올리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지만 딴 나라들은 높은 상황에서 더 높아질 것 같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 부채보다 더 심각한 게 가계 부채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신정부에서도 가계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부채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 부채가 110% GDP에 110.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90 정도 하면 200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들고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200에다가 정부 부채 50 하면 우리 250이면은 우리나라도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합계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걸 분류해서 보면은요. 일본이죠. 정부 부채만 놓고 보면 대충 웬만한 나라가 100%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근처에 있는 거고요. 가계 부채는 뒤에 한국이 나오는데 가계 부채는 대충 보면 6, 70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90이라는 얘기죠. 한 30%포인트 우리는 줄여야 되는 거고 기업 부채는 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110이나 됩니다. 의외로 높은 거죠. 특히 이 정도 높은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IMF 때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이후에 개선된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계는 계속 늘다가 주는데 준 게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모가 커져서 숫자가 줄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통령님의 그 워딩 중에 분모를 키우자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아져야 되는 거, 비율을 맞춰준다고 하는데 분모가 커지는 것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부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50밖에 안 돼요. 딴 나라들은 90에서 110 정도 되니까 이쪽에서 좀 여유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부채가 가장 심각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데 9월 달에 최대 이슈는 30년 만기, 앞으로 30년 만기 선진국 국채 금리가 무진장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이 국채 레벨이 수준이 언제냐면 쭉 가보시면요. 빨간 거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 30년에 얘네가 5.5 정도 합니다. 영국이. 그래서 2주 전에는 영국의 위기가 나온 거고 지난주 초부터는 프랑스 검정색 프랑스가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 발행을 올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해야 돼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데 이 30년 만기 올라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많아졌냐? 특히 유럽의 선진국인데 빨간 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정을 지킬 때 GDP의 마이너스 3% 연간 적자가 마이너스 3%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독일만 위에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만 지키고 어느 나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정부 부채 줄일 수 없구나라는 비관론이 여러 군데서 퍼져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하게 정부 부채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재정 위기를 겪었던 이태리가 이겁니다. 이태리 금리랑 이제 독일 금리와의 차이인데 프랑스 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가 10년 전에 재정 위기를 겪어서 굉장히 후진 나라라고 해서 그걸 한마디로 피그 국가라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피그 국가라는데 얘네들 수준에 지금 프랑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재정 적자, 이제 재정 수지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 2023년 9월에 이제 재정 수지 목표를 이만큼 한다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재정 적자 GDP에 뭐 4%로 봤는데 좀 지나도 6개월 지나더니 아이씨 4.5 정도 될 것 같아. 또 6개월 5%될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프랑스가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의 국채 만기가 계속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5%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 30년물 금리가 2.8인가 그래요. 2.7인가 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채를 발행해도 2.78로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얘네는 5.5로 하면 이자 비용이 2배 나오잖아요. 2배 나오는 이런 절망감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한 20년 후에 한국도 동일한 상황들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 보게 되면 저 위에 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을 놓고 사회 지출 비중을 놓고 보면 복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은퇴자가 받는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은퇴자의 연금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프랑스는 아니었다가 계속 개혁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절망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프랑스가 맹렬한 속도로 연간 이자 비용이 GDP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GDP에 프랑스나 영국 다 마찬가지로 후지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로 예상되면은요 이게 GDP 대비입니다. 만약에 5%라고 하면은 5% 이렇게 내려면 2030년이잖아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우리나라 GDP 2,500조에 5%면 얼마입니까? 125조야. 이자만 125조 내면 우리나라 예산안이 700조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세금을 걷어서 이자 갚는 데 주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절실함들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게 현재 프랑스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 극우주의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극우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회 지출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회 복지 지출을 줄여서 재정을 건전한다고 하고 국민들은 아니다. 나 일단 내가 당장 내가 더 살아야 된다 해서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시위 났을 때 막 태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2023년 연금 개혁하고 2018년에 노란 조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거는 연금 계획인데 정년 62세에서 65세로 올린다고 하니까 반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년 올린다고 하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60 넘어서 놀아야 되겠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다가 개선문까지 다 때려부셨던 기업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그래서 이 재정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포퓰리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 되게 귀한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요때 딱 들어오니까 빨간색 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제가 이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경제가 빨간색 올라가죠. 경제 좋은데? 민주당은 떨어져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딱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공화당 경제 되게 나쁘네. 민주당은 좋네. 그러다 이번에 트럼프가 또 되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경기 좋은데? 얘는 나쁘다. 소비자 심리도 똑같아요. 이게 한국으로 오면은요. 한국에 여론조사한 게 작년 5월부터밖에 없어요. 갤럽에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수층들은 이번 대선이 끝나니까 경제가 나빠질 거야. 다 나빠진다고 하고 있고 좋아진다는 사람 뚝 줄고 있고 진보층은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빠진다는 사람은 줄고 이게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정책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정 이게 다 이 뒷배경에는 국가 재정의 문제 또 뒤로 가면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 형태의 시장 중심으로 갈 거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녹아 있는 게 지금 부채 경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지속됐던 문제인데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늘리기 어려울 정도고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도 개혁하는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에 ECB 의장을 했던 드라기라는 사람이 유럽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났다 해서 막 고치자고 했는데 이것에 기초로 해갖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다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들은 전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9시부터 여기서 큰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9시 10분에 뭐 하는데 하여간 농해수에서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 중에서 최근에 성공한 게 스페인이에요. 아까 피그 얘기를 할 때 이태리도 좀 뭐 그렇게 됐는데 이태리는 부채 레벨은 높은데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페인이 상당히 괜찮은 게 얘들은요 참 2000년 이후에 스페인이 GDP가 쫙 좋아집니다. 유로 전체 독일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스페인이 후졌는데 20이 통화를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니까 자기네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니까 화폐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웬 떡이야 하고서 여기서 부채를 무진장 발생해서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그 나라가 피그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그런 나라들. 이때 보면 다 좋았죠.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니까 좀 저기였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 나빠졌다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스페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균형 성장하고 있어요. 수출, 정부 투자, 소비 다 좋은 상태로 스페인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스페인이 얼마나 좋아졌나 아시죠? 실업률이 재정위기가 2013, 14, 15 뭐 이때 좀 하는데 실업률이 여기 쭉 보시면 20%가 넘었고요. 청년 실업률이 5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에 스페인에 가면 길거리 다니는 젊은 층의 한 60%가 삐끼였어요. 삐끼. 그때 스페인 가보셨나요? 삐끼 요즘 한국에서 못 보죠? 못 볼 겁니다. 지금 전부 주식 투자하고 뭐 가상자산 투자해야 되고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보이는데 이 실업률이 한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개혁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뭐 다른 뭐 정부는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고요. 금리도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더 낮아지고. 정부가 그런데 이게 주도한 거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아요. 스페인 개혁 잘 보세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용도 좋아졌고 제조업 부가가치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가처분 속도 증가해요. 근데 얘네는 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틀려요. 여기랑.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고요. 얘네는 뭔 중심 국가냐? 관광 서비스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도 스페인에 제일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유럽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보다는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요즘 대세는 먹는 거잖아요. 뒷시간에 한국 오는 사람도 왜 오냐 그러면 일단 먹방하러 오는 게 최고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뷰티. 뒤에 이번에 지인의 연구원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셨는데 얘네는 관광이 아주 좋고요. 또 하나 이 재생에너지를 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이 쨍쨍 비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태양광이니 뭐 그리고 오른쪽은 대서양 왼쪽은 대서양 오른쪽은 지중해잖아요. 풍력도 잘 돼.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료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산체스 총리가 해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중도파 좌파에다가 이제 우파와 좌파를 잘 섞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야 돼요. 노동개혁도 하고 이민도 얘네는 너무 좋은 게요. 스페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뭐 모로코,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 다른 데랑 틀려요. 스페인은
스페인만. 왜 그래요? 과테말라, 에콰도르, 스페인어를 중남미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해놓은 거 그거 파먹으면서도 얘네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는 외국 사람 오면은 우리나라 말을 못 하잖아요. 스페인어 쓰던 애들이 스페인어 오면은 그냥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데 인건비 무지 싸니까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코로나 때 유럽 넥스트 제너레이션 NGEU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돈을 저리로 받아다가 정부가 팍팍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를 했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는 AI 정부랑 똑같이 킷 디지털이라고 해서 얘네는 이제 AI가 나오기 전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AI 정부가 대기업은 알아서 다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이전틱 AI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중소기업의 AI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핵심이에요. 의원님도 지역구에 있는 중소기업들 방문해 보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중기부나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아마 이런 걸 만들고는 있는데 중소기업에 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는 바우처까지 지급하는 정책들이 스페인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중소기업 구조전환을 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배달앱에 대해서 배달앱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하면서 신분을 확정을 줘놨어요.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4대 보면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아는 다 있지만 근데 스페인에서는 정규직화하고 뭐 나름대로 많이 해놨는데 방향을 그냥 단순 규제 최고 수수료 이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스페인이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빨간색 스페인인데 유럽보다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역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정부가 리더십을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시장에 맡기는 시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신자유주의의 원조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전부 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사회 그러니까 요즘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서 과감한 투자했고 자국의 강점과 특수성을 활용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이 없어요. 스페인에 대기업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고 그다음 관광업도 있고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낮은 수출 비중이 그리고 얘네는 운이 좋은 게 대기업이 없으니까 대미 수출 비중이 별로 없어요. 관세를 때려도 스페인은 나 몰라 상관없어. 왜 수출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좋은 거지만 어찌됐건 선택과 집중하고요. 사회적 이슈에 가서 이걸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빨리 이제 해놓은 거예요. 스페인이 카탈루나인가 그 지역이 분리 독립한다고 해서 난리를 쳤는데 요즘 쑥 들어갔죠.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사회 노동 개혁을 하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산체스 총리도 한국이랑 또 못된 건 또 배웠어. 이 양반 이게 이제 부인인데 이 양반이 기소가 됐어요. 어느 나라나 참 이 배우자 문제가 자유롭지. 그래서 이 사람 지지율이 지금 30%가 깨졌어. 그래갖고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데도 가족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개혁하려면은 가족 관리가 우리 한국이나 스페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많이 하는데 이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의 모든 개혁은 신자유주의 중심의 개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IMF 때 한국이 했던 유사한 정책들이 어느 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IMF 비슷한 게 밀레이, 아르헨티나죠. 얘는 전기톱 들고 다니고 있고 얘가 에콰도르 올 겁니다. 얘는 정글도로 닮은 신문에서 보셨죠?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신자유주의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스페인도 그렇고요, 그리스가 그렇고 이태리도 비슷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로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다 신자유주의 형태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또 양극화가 와서 사회에 또 새로운
불안 요인이 발생. 이것을 겹쳐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도 성공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로 가면 내 맘대로 할게. 우상단에는 저 사진이 매우 유명한 사진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내 맘대로 할게 했더니 옆에 메르켈 독일 총리, 뭐 일본의 아베, 그 뒤에 있는 애가 쟤죠. 저기 누구야? 그 외교안보 보좌관하다. 예? 볼튼. 예. 이런 저 표정 있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그날 스크랩해놓고 아직도 갖고 이거 다시 보여준다. 마이웨이다. 미국 이거 뭐 그래서 신자유주의인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복지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복지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건데 불평등을 제거하면서 성장을 동시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신자유주의 개혁은 복지에 대한 거는 없는 겁니다. 성장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과 복지, 불평등 이런 말 쓰지 말자고 했죠. 우리가 제가 복지의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유일한 개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요즘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데 미국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2% 라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0.9잖아요. 2% 라인인데 미국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주는데 생산성이 좋아서 괜찮고요. 세계 자금이 외국인이 미국 주식과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이 중에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막 사들이는 게 그 이유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에서 한국이 얼마나 더 좋은 부분이 있냐가 우리 투자가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펀더멘탈인 겁니다. 경쟁 체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 한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 부분을 미국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 주식 투자가들은 여기서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를 면밀히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한국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좋은데요. 미국이 좋은 것 중에 근본적인 걸 보면은 미국은 소비 국가였어요. 위에 있는 게 소비 동그라미인 게 소비인데 설비 투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드 이코노미 구경제보다도 신경제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요즘 나오는 자산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 자산들, 특허권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고 이것을 주도하는 게 전 세계 빅테크 중심에 미국 GDP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하고 5% 기업들이 5% 상위 5%가 이걸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는 세계 1등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투자건 뭐건 간에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AI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얘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메타가 우리나라 피리오사 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애들이 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술 다 사가는 거죠. 우리 리벨리온인가 그것도 외국에서 살라고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또 막고 있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계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생산성을 놓고 보면은 미국의 생산성과 독일, 유럽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세계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전체 성장률을 보면 유로존이 이 기울기로 경제가 좋아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철썩 주저앉고 코로나 때 또 한 번 주저앉고 지금 이번에 또 한 번 주저앉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울기에서 이렇게 꺾일지 모른다 얘기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놓고 보시면 요거는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코로나 때 보시면 코로나 때는 못 썼던 건데요. 지금 실제 소비는 이론적인 것보다 미국이 더 과잉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미국이 지금 이 과잉 소비하는 특권이죠. 미국만의 패권 국가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본질이다라는. 이걸 특권을 못하고 저 빨간 그림하고 점선 그림하고 역전이 되는 순간에 트럼프는 재선 끝났다. 내년 11월 달 중간 선거도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을 보면은 코로나 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무진장 썼어요. 이번 여러분들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할 때 제발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전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다 망쳤다 가는데 아니 세상에 코로나 얘기 좀 하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최대로 코로나 때 얼마 썼냐라고 보게 되면 150조에서 200조 사이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조 쓴 것 같아요. 민간과 정부를 합쳐서. 딴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쓴 거예요. 200조면 GDP의 10% 정도 쓴 겁니다. 그 시절에. 딴 나라도 20%, 영국은 30% 썼어요. 그래서 경제 나빠진 것을 단 한마디도 안 하죠. 단 한마디도. 보수 언론들 보시면 코로나 얘기 한마디 안 해요. 경제학자라고 코로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억 안 나요? 만약에 코로나 때 제가 강의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걸렸다 그 다음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격리했잖아요. 일주일간.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집에 10만 원 보내주든가 뭐 키트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연식이 안 날라. 연식이 안 나요. 아니 그렇게 한국이 유독 그랬지만 딴 나라도 다 지구 80억이 나도 죽을지 몰라라고 해서 정부가 돈을 뿌렸는데 저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 순자산 그랬는데 그래서 돈을 해서 살려놓고 전 세계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서 또 이번엔 자산 효과. 여기 조금 이제 약화된 게 미국 주식이 올해는 재미없거든요. 미국에서 너무 심하니까 미국에서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지금부터 고민이 발생한 거예요. 금리는 올해나 내년 금리는 이 정도로 보는데 성장률이 이 정도로 됩니다. 작년까지 참 좋았어요. 올해까지 좋아요. 그런데 내년 되면은 이 갭이 벌어진다. 이게 금리는 높은데 왜? 미국도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률이 작으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꿀까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죠. 더군다나 트럼프 입장에서 지지율이 4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천천히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여론조사하면 한 방에 무슨 뭐 5%, 7%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트럼프도 그만큼 걱정이 되게 있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가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만만한 나라 우리나라 더 괴롭히는 심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일자리 구하는 것들도 다 서서히 떨어져서 아직도 괜찮은 편이지만 전체 레벨은 괜찮은데 더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난 세기요.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도 GDP의 뭐 120 정도로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돈을 더 쓸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일론 머스크가 가서 또 저기 했죠. 애들 많이 잘랐잖아요. 공공기관 자르면서 여기서 일자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들 그 해외 출생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함께 트럼프 1기 때도 줄였고 2기 때도 이번에 줄이는 거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남은 거는 뭐 물가니 뭐 실업률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남은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밖에 없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겁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장률, 일자리, 물가, 금리 4개의 조합들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이제 미국도 재정의 부담 때문에 금리밖에 없는 거.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공격하는 금리 내리라고 했던 거기고 드디어 신호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요.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경제 낙관론이 지금 너무 커요. 그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거 한국은행 분석인데요. 내년도 성장률 2026년 보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관세 전쟁 때문에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로도 마이너스 0.7, 중국 마이너스 0.7, 아세안 마이너스 0.8, 옆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거의 1% 정도 관세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게 많은 조치는 관세, 무역협정, 세금, 이민, 글로벌 금융력 긴축 요거만 빼면은 이 정도로 2026년이 아주 좋다, 나쁘다고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올해보다 내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 같은데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관세 효과 갖고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비용 압력을 뭐 하는데 지금까지는 들쑥달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허리띠 확 졸라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 제출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세계 성장률을 올해가 3.0, 내년 3.1, 3%대로 봤어. 뭐 이런 전망을 갖다 쓰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계나 한국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6 정도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 전망이 내년도에 1.8% 성장을 하는 건데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0.6을 그럼 마이너스 0.6 한 거냐? 관세 전쟁 없다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2.4 정도 성장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 문제가 지금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거였는데 관세 충격에 따라서 지금 미국은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세계 GDP는 미국은 이 빨간 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 관세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특히 세계 교역이 확 줄어버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 이거 갖고서 지금 세법께서는 재정 계산했는데 내년 이맘때 한번 보시죠. 내년 한 1, 2분기만 가도 금방 나올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관론들이 많이 있어요. 수출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우리나라 반도체만, 이 빨간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올라가고 있고 비반도체 파란색 보시면 지금 여기랑 같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10년간 나머지 산업은 수출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반도체가 좋아지면 수출 늘고 나빠지면 줄고 막 이런 것만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미중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아세안으로 우리가 우회를 했는데 아세안이 지금 관세를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중간재 수출해서 베트남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딴 나라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안 좋다는 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텐데 내년에 어떻게 우리 수출이 늘지? 이 부분에서 그럼 반도체 오케이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일단 반도체 수출 중에서 대만 수출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다 보여줘서 개근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칩 안에 거기 TSMC가 만든 거를 하나 넣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 만들고 옆에 HBM 하이닉스가 만든 거 거기서 6개 붙이든가 4개 붙인 게 4,700만 원이라고 보여드렸죠? 뭐 기억이 안 날 연식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4,700만 원짜리 그러면 요걸 대만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수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늘어나는데 TSMC 매출 한번 보시면 거의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다 보니까 옆에 HBM 붙이고 뭐 D램 뭐 해서 요새는 데이터 센터 많이 짓다 보니까 뭐 저가도 다 올라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 원래 내년 초에 꺾이는 거 아니야. 요즘 애널리스트들은 1년 더 갈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뒤에 나오지만은 저거 큰일 났네. 이랬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좋아지는 거죠. 반도체 재고도 없어요. 반도체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착시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수익 예상을 보면은요, 2023년에 7조 적자였다가요, 24년에 23조, 38, 39 이렇게 좋은 속도로 27년에 꺾인다고 보는 거잖아요. HBM. 삼성전자는 6조, 32조, 29조, 42조, 40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딴 것도 있고 하는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1등이 된 거죠. 여기 올해 보시면은 38조잖아요. 여기서 10조 차이가 나는데 스마트폰도 벌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벌고 따지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돼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핵심은 주식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너무 반도체만큼은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어제 지난 주말부터 한국이 대만한테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졌다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죠. 신문 안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요.
한번 꺾이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어느 특정 산업에. 그런데 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 관광도 있죠. 대만에서 뭐 T 타이완 뭐 컬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제약 바이오 대만산 뭐 신약 받아보신 적 있어요? 대만산 게임 있나요? 대만이 배를 만듭니까? 대만이 자동차를 만듭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웃긴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긴 그림으로 보면은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해요. 여러분들 영국은 맛이 같다며요. 왜 이렇게 올라요?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는 상위 40개 종목이에요. 어느 나라는 양극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프랑스 CAC 40개 종목이고 영국 FT 10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닥스도 30개일 거래 아마 상위 30개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김태형 의원님께서 ETF를 했다는 게 잘하는 이유가 ETF는 이런 주로 지수를 추종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상위 종목으로. 투자에 감이 있는 거예요. 경제는 민주당 올해 3년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투자 기법이 많이 증가한 거죠. 지금 ETF 분할해서 하자는 얘기를 지난해 연말에 이 자리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때 결석한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갖고서 뭐 사야 돼.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바라라는 개념을 마바라라고 하는데 마바라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종목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주식시장에서 누가 뭐 말을 해달랄 거 아니에요. 지수는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반도체와 관련됐고 뭐 하고 하는데 코스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샥 하란 말이에요. 코스닥이 요래요. 예? 요러고 거래소는 이런데 거래소도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언론이 못 보고 있는 게. 여기 언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는데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의 효과가 어떤 지주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어요.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에서 다 빼돌리면서 지주회사 주가는 뚝 떨어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지분해서 장난쳤던 거 있죠. 이런 게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 꽤 많아요. 발견하는 거예요. 저 회사 자산 가치 굉장히 좋은데 영업도 후지고 뭐 하는데 아이씨 야 이번에 저거 올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른 게 있고요. 또 하나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건 우리가 얘기한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AI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5배, 10배 오른 기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배 아프라고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 그 배가 무지 아플 거예요. 어떻게 뭐였지 나는 10배 오른 게 그게 다 AI 기반이에요. 특히 바이오 같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AI와 왜냐하면 바이오에도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격 진료 우리가 학원 안 한다고 해도 원격 진료 관련된 주식들 보면 무진장 올랐어요. 하나만 보세요. 혹시 볼 줄 아시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원격 진료 가서 10배 오른 것 같은데 최근에 배 아프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검정색 우리나라 개인들은 지금 이 조치를 믿지 않아요. 계속 팔고 있고요. 회색 누적입니다. 기관은 사고 있죠. 국민연금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그런 대로 괜찮은 상황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놨다가 다시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단기 매매하는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별로인데 이 사람들이 올리는 게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최근에 포브스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100인데 1등이요. 구례라는 건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는 게 김어준 뭐 3% 뭐 매블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꼭 이거 한번 보세요. 구독자가 2,880만이었는데 지금 3,200만입니다. 그리고 시청 횟수 작년에 202억 번 눌렀고요. 뭐 연간 이 사람이 124억을 벌었대요. 여기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 우리의 유권자와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유권자들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등수대로 다 나왔잖아요. 쭉 나오면 바로 여기 보면 33등 김어준, 매블쇼 31등, 예?
뭐 이래요. 요거는 또 다른 포퓰리즘의 현상인데 이게 뭐 다 쇼츠죠. 쇼츠인데 긴 게 아니어서 그런데 3%가 88등 한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들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일반인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굉장히 의심시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